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초대된 손님은 표영호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대표님이 언제 저를 불러주나 생각했는데 드디어 오늘 날짜가 잡혔네요. 그 보니까 아주 수준 높으신 분들만 부르시더만. 네? 아닙니다. 수준 높으셔서 오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야 우리 김광석 씨는 왜 나를 안 부르나 했는데 예. 드디어 날짜가 오늘 잡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모시기가 어려워서 조마조마하다가 네. 한번 책을 또 내셨길래 그러니까 한번 나와주십사 요청을 조심스럽게 또 드린 겁니다. 사실 그 부동산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경제 유튜브 채널도 많이 있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책을 내니까 여기저기 이제 출판사에서 어렌지도 하고 네. 또 채널에서 저를 막 초대하려고 하는 데가 예. 사실 상당히 많은데 예.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 또 제가 예를 들어서 막 다재다능하면 예. 막 잠 안 자고 여기저기 다 나갈 수 있겠는데 맞아요. 피곤이 금방 몰려와. 그래서 그래서 다양한 채널에 못 나가고 네. 좋은 채널 정말 이 경제나 부동산에 진심이신 분들 네. 그런 채널에 몇 군데만 지금 책을 낸 이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광석 채널도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얼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요목조목 좀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좀 따져 묻도록 저한테 하겠습니다. 따질 게 있나 정부에 따져야 될 게 아니고 정부에도 따지고요. 예. 전 다 따지는 편이에요. 한번 따져보죠. 뭐. 예. 사실은 우리 표영호 대표님이 뭐 이렇게 하락론자도 아니고 또 상승론자도 아니고 어떤 실물 경제를 좀 보시면서 뭐 상승할 때 상승한다, 또 하락할 때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많이 그 내면을 보여주셨던 분이시잖아요. 네. 가감없이 솔직하게 얘기했죠.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하락론자라고 좀 사람들이 디파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그 표용호 TV라는 채널을 제가 직접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부동산 하락기에 네. 고충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고가의 부동산을 그 많은 투자 그 대출량을 많이 늘려서 이걸 사신 분들은 분명히 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죠. 지금 초저금리 시기에 분명히 미국에서 금리를 다시 옥죄기 시작하면 이건 큰일 날 일이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고 제가 봤고 그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한 22년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제 유튜브 채널이 엄청나게 구독자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시장을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고 네. 그 직전 부동산이 급등할 때 그러니까 2018년부터 제가 어디 강의장을 가면 제가 강의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 특히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많이 했는데 커뮤니케이션 강의 끝나고 나면 항상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게 질문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쪽에 제가 좀 많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제가 분명히 지금 집을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17년, 18년에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급등 시기가 올 때가 됐다. 너무 보합 하락세로 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이제는 급등 시기가 올 것이다.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가 이번 정부에서 아마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강의장에서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저보고 왜 부동산 상승을 그렇게 부추기냐라는 얘기를 제가 저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표영호를 하락론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표영호가 유튜브에서 본격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한 그때 하락될 그 시즌에 하락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표영호는 하락론자다라고 저를 낙인 찍힌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그분들이 저를 하락론자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산 깎아먹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장이 하락으로 가고 있고 특히 제가 위험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지산 같은 경우도 공급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오피스 빌딩도 요즘 이제 다시 막 공급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아파트나 이런 그 주택,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이 많이 이제 하락하고 하면서 위기가 오면서 이게 오피스 시장으로 쓱 돌아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피스 시장이 아마 조만간에 또다시 거품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저를 그냥 하락론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락론자가 아니고요. 하락하는 시장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우리 뭐 여기 경제 읽어주는 것처럼 경제가 잘 되면 경제를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이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읽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경제를 읽어주고 그걸 깨우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확 됐습니다. 한참 저를 쳐다보시네요.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아니, 김광석 씨에게 제가 화낼 일이 있나요? 예. 좋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 지금 방금 살짝 운 떼신 것처럼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라는 책을 내신 또 저자로서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이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제가 24년까지는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저는 스스로 예측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불안했던 게 23년 3월인가요? 2월인가요? 그때 보금자리 특례론이 나왔단 말이죠. 네. 24년 올해 상반기 네. 올 초에 그 신생아 특례론이 네. 나왔고 또 생애 최초 주택 자금 대출도 해줬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부동산을 연착륙을 시킨다는 그 이유 아래 계속 부동산을 사라고 하는 시그널들, 네. 이런 신호들을 정부에서 줬어요. 예. 사실 부동산이 연착륙한 게 22년이거든요. 저는 21년 8월부터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22년에 많이 하락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사실 그걸 좀 가만히 뒀다면 24년 지금도 이렇게 집값이 급등하진 않는다. 네. 왜냐하면 시장이 특히 부동산 PF 같은 경우가 많이 좀 어려운 곳이 있으면 그걸 좀 정리하고 가야 네. 뭔가 부실한 걸 털어내야 그 다음에 뭔가 새롭게 샘솟는데 예. 여기 딱정이가 앉으면 이 딱정이가 떨어져 나가야 새로운 살이 돋잖아요. 예. 근데 이 딱정을 계속 끄집어 안고 붕대를 감고 있으면 네. 얘가 결국 골마 터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염려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지금 시장은 22년, 1년, 20년 이럴 때 네. 그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미쳤다라고 할 거였다면 지금은 제대로 미쳤다. 제대로 미쳤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반대로 우리 김광석 씨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경제 여러 가지 그 모멘텀 상황들이 네. 과연 부동산을 이렇게 띄울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질문은 제가 나중에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오늘 네. 말고 다른 날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미친 부동산 가격이다. 네. 하나 여쭤볼게요. 네, 말씀 주십시오. 반포의 84제곱미터 아파트가 50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담되죠. 그렇게 되면 예. 김포에 있는 아파트는 적어도 25억 가야 됩니다. 네, 네. 네. 예. 그러면 김포에 있는 아파트 84가 25억 가면 이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거품일까요? 물론 지금의 김포의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네. 사람들은 반포의 아파트 값이 뛰니까 반포에서 여기까지 뭐 얼마 걸려. 예. 자꾸 거리의 시간을 얘기하면서 강남역까지 얼마 걸려. 네. 지하철이나 뭐 GTX를 뚫어도 뭐 강남역까지 얼마 걸려. 강남 진입도 할 때까지 얼마 걸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기준을 강남이나 반포 쪽으로 잡으면서 아파트 값을 얘기하거든요. 네. 제가 반포의 아파트 84가 뭐 50억 가까이 거래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개포동에 갔더니 네. 개포동에 그 신축 아파트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거기 있는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반포가 50억이라고 치면 이게 여기 저 개포는 최소 45억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이라고 한다면 머지않아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가 84제곱미터가 200억 간다라고 믿는 분들이 그분들의 의견이 오를 수 있다. 그럼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경제 상황의 아파트 가격인가에 네. 대한 질문. 네. 경제학자로서 나중에 한번 대답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예. 지금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뭐라고 할 거예요? 네, 그게 소득의 증가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데 자산 가치만 급격히 이렇게 오르는 현상. 이런 현상은 양극화를 심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자산을 보유한 자는 소위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서 더 부자가 되고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의 증가 속도가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양극화가 더 확대되는 그런 경제 국면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런 면에서 사회 갈등이나 부조리나 뭐 그런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양산하게 만드는 바람직한 소위 이런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바람직하다고 평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 현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 현상을 저는 과열이라고 보는 거죠. 네. 틀림없는 과열입니다. 지금 네. 시장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이따가 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한번 붙어보죠. 뭐. 예,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집 가격은 저는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표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밖에 안 봐요. 표시 가격? 표시 가격. 그러니까 이제 그냥 숫자다. 숫자예요. 근데 그 표시 가격은 사실은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가서 표시 가격이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고 그만큼 돈이 집중되는 돈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자산의 경우에는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냐면 뭐 과거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해당 지역이 1억이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 1억이었을 때 20억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미친 가격이라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제 기억에 반포 주공 1단지 예.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7천만 원이었을 때 지금 40억 간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억까지 오를 때는 네.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10억이라고 표현하면 미쳤다고 표현 안 하죠. 20억이 된 게 오히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또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7천만 원에서 20억 갈 때도 이상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된 것처럼 20억에서 지금 50억으로 가는 과정이 이상한 일인 것 같지만 또 지금 돌이켜 보면 또 10년 후에 돌이켜 보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예. 사실 이상한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네. 과거에는 옳았고 지금은 틀렸고 과거에는 예. 틀렸지만 지금은 옳았고 이런 그 기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 텔레비전에 예전에 담배 피는 장면들 많이 나왔어요. 네. 거실에서 아빠가 담배 피고 예. 요즘은 담배 피는 장면 자체가 안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담배 피는 것이 맞았고 지금은 예. 틀렸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시대의 변화 따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측면도 제가 볼 때는 10년 뒤, 20년 뒤엔 더 올랐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네. 뭐 특히 상승을 계속 부추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거는 20년 뒤에 월급이 오르잖아요. 예. 급여가 소득이 오르잖아요. 네. 물론 일본처럼 20년, 30년 동안 소득이 오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잃어버린 30년처럼. 네. 물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뭐 그렇게 그 물가 상승률보다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부동산의 가치 상승은 그걸 상승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만큼 삶이 윤택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이 상승이라는 단어는 물가 상승분과 그 이상치 어느 그 기준점을 잡아놓고 그 이상치를 넘어갈 때 이걸 상승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는 2.5%가 올라갔는데 아파트 값은 10%가 올라갔다. 네. 이러면 그건 상승이 완벽한 상승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20%가 올라갔다. 그럼 이건 뭐 버블인 거죠. 네. 저는 지금 그렇게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은 우리 소득 대비 버블이다. 네. 근데 그 버블을 지탱해 주는 게 소득 자산 그 소득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네. 그 특히 20년 그 초저금리 시기에 어떤 분들은 대출 받아서 삶을 연명하기 바빴지만 어떤 분들은 그 초저금리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의 수익을 냈던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반포의 아파트가 좋대. 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얼마야 그랬더니 40억이래. 근데 내가 저거 갖고 싶어. 얼마에 팔래? 70억. 그래 갖고 와 내가 살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이 한국에 지금 뭐 화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코인 시장도 지금 많이 정체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을 코인하듯이 해요. 특히 아파트를 코인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일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더 간다. 이런 심리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어느 것도 이만큼 오르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만큼 예. 좋은 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로선. 영끌들이 왜 영끌을 하냐면 은행에 돈 저축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자를 많이 내더라도 대출을 땡겨서 집을 사놓으면 더 뛰니까 네. 라는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일본의 경우는 젊은이들이 집을 안 사요. 예.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네. 안 사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래요. 예.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주택을 사겠다라고 맘먹으면 거의 12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네. 거의 일본은 금리도 거의 0%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올렸죠 0.5가로. 네. 그죠? 그렇게 초저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 사요? 안 사는 이유는 올해 사나 내년에 사나 후년에 사나 그 가격이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는 그게 반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본에 가서 제가 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과 금융 전문가들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 한국의 최근의 집값 급등세의 경우는 유동성이 받쳐졌기 때문에 네. 전세 대출도 유동성이고 예. 주담 대출도 유동성이고 예. 다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예. 유동성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는 금리가 높냐 낮냐의 개념이지 유동성이 없냐 있냐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출 받으려고 하면 다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는 달리 전세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집값을 좀 받치고 있고 얘를 밀어 올리는 힘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좀 덜 떨어진다. 이런 심리들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다. 특히
그 1가구 2주택, 3주택 그 약간 징벌적 과세 같은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한 채를 사도 제대로 된 거 사자. 그렇죠. 라고 하니까 서울 집값만 뛰는 거고. 맞습니다. 서울 집값만 뛰니까 뭐라 그래요? 공급 부족이라 그래서 공급을 하겠다. 예. 지금 뭐 88 대책 보니까 42,000호인가 42만 예. 호를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 내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 와 42만 채가 서울에 아파트가 와 나와? 나 그럼 그때 가서 사야지 기다려야지 이런 분들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새 아파트를 만드는 지역이 나오면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이 공급이 많으니까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건 아주 그 경제적으로 집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책상 위에서 공부하신 분들. 네. 책으로 경제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네. 실물 아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 아파트 그 지역의 값이 더 뜁니다. 네. 지금 둔촌주공 나오고 나서 그 지역의 아파트 값 떨어졌습니까? 더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뛴다는 개념은 철저하게 공급자의 시선에 맞춘 뉴스에 따른 가스라이팅이다. 네. 그리고 지금 이미 주택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100%가 넘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단어를 써요. 이제는. 예. 근데 새 아파트는 앞으로 100만 채, 1000만 채를 공급해도 새 아파트는 늘 부족합니다. 여기 내가 10년 된 아파트 살 때 10년 동안은 새 아파트였어요. 근데 옆에 새로운 아파트 오늘 짓고 있어요. 어디가 새 아파트예요? 여기 새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주기장창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는 없어지지 않는 불변의 뉴스거리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자꾸 뭔가 불안 심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파트에 매몰되고 있다. 지금 다른 부동산의 경우는 거의 지금 전멸 상태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강남의 꼬마 빌딩들이요. 2020년, 21년에 최고가의 그 꼬마 빌딩 사신 분들은 지금 거의 초주금이에요. 공실이 그렇게 많고 은행 이자를 못 내요. 그런데 21년에 내가 샀던 그 가격보다 이자 냈던 가격 다 더해서 네. 또 요즘 뭐 땅값이 오르는데 뭐 이러면서 덧붙여가지고 시장에 내놔요. 예. 가보면 공실이에요. 그런데 안 팔려요? 나중에 그 사람들 그 건물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가만히 둘까요? 뺏어가죠. 이제 그런 시장인데 유독 아파트만 뛴다? 이건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미쳤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가 마치 코인화됐다라는 것에 비유하시는 그 특성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광석 대표님이 정리를 잘 하시는구나. 제가 한 10분 떠든 얘기를 딱 10초 만에 정리를 하네요. 제가 네. 이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 네. 이 책을 봐야 된다라는 우리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네. 예. 저는 그 최소한의 부동산이라는 이 책을 냈을 때 네. 사실은 전세 사기 당하신 분도 많고 네. 또 최근에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네. 솔직히 만나면 눈물 나요. 제가 어제도 남양주시에 갔다 왔는데 예.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이분들이. 예. 근데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가가 13평짜리, 12평짜리가 10억이에요. 예. 평당 1억이죠 거의. 그렇게 4채를 분양받았어요. 왜냐면 분양받고 분양받을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이고 이거 잔금 치르기 전에 피 붙여 팔고 그러면 된다. 네. 피 붙여 팔아? 하니까 계약금만 넣고 계약을 했다가 피를 붙여 팔기는 그냥 팔리지도 않고 예. 또 그 부동산을 가지고 대출을 80%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이걸 들고 은행에 갔더니 이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이 가격 인정을 30%밖에 못 하겠다. 그럼 뭐예요? 분양가의 70%는 거품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0% 인정받으면 그중에 20% 정도만 대출을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대출 받아서 이 상가를 계속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잔금을 못 치고 중도금을 못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 가지고 막 시행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보고 야, 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말 큰일 났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쓴 책이 바로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 네. 아주 기초적인 공부를 한 그 책을 제가 썼는데 네. 저는 그래서 불인이라는 분들 뭐 주린이 불인이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 책을 좀 많이 사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건 예. 불인이 분들은 그 책을 안 사요. 예. 오히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제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너무 잘 읽었다고. 그래서 예. 아니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그 책을 왜 그렇게 읽으셨나요? 그랬더니 다시 보면서 내가 요즘 하도 법이 바뀌고 하도 뭐가 바뀌니까 내가 뭐 혹시 틀린 게 있나라고 해서 그 책을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자산이 있는 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뭔가 많이 아는 분들, 내가 많이 내가 99가지를 알고 있고 네. 김광석은 한 가지밖에 몰라. 네. 근데 김광석이 나한테 알려주면요, 예.
이걸 배우는 게 자산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진 한 가지의 지식을 내가 체득을 하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라는 이 책을 내보니까 그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들, 자산 증식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네. 부동산 공부를 뭐하러 해? 다 가무냐 뭐 사람들 다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자산의 양극화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 제가 그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가진 자들이 이런 기초적인 공부를 더 할까? 네. 경제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자산의 양극화라기보다는 정보의 양극화, 네. 또 지식의 양극화, 또 공부의 양극화. 예. 이게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독자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정말 이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 이 뭐 우리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가든 임차든 부동산의 영역에는 다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우리가 정글에서 살지 않으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데 좀 참조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 말씀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예. 제가 이제 책을 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책팔이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그 교수님이 예. 자기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부동산이나 경제나 뭐 여러 가지 뭐 심리나 여러 가지 책을 냈어. 네. 그럼 그 책을 교수님이 책을 냈으면 그 교수님한테 이제 뭐 강의하는 걸 넘어서 이제 책팔이 하시네 뭐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게 막 사람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 책을 권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냥 살던 대로 살든가 지금부터 다시 살든가. 네. 저 김 작가 채널에 갔더니 김 작가 캐치프레이즈가 예. 살던 대로 살든지 예. 뭐 다시 살든지 뭐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워낙 친해서 잘 아는데. 잘 알아요? 예.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그렇지. 예. 저는 지금부터 산다는 말 참 좋아요. 예. 저는 그래서 생각하고 살거나 예. 사는 대로 생각하거나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살자가 네.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김 작가 TV라고 했더니 김 작가가 또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더라고. 맞아요. 오래 썼습니다. 난 김 작가가 그렇게 또 깊은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우연히 갖게 된. 얻어 걸린.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사람 괜찮더만. 이 방송 안 보길 바라고. 안 볼 거예요. 예. 자주 봅니다. 올라오는 영상 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 김 작가도 바쁘세요. 200만이 넘나요? 네, 200만이 넘는 그런 유튜브 채널 보유자가 다른 채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어떤 걸 계속 공부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가진 자가 더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뭐 저는요 그냥 그런 악플 달고 이런 그런 문화 자체를 안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그냥 그래서 아마 저희 댓글을 보면 되게 좋은 분위기일 겁니다. 그래요? 예,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양질의 그 구독자분들께서 김광석을 팔로우하는 그 팬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마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시장 그리고 이 최소한의 어떤 부동산 상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이 부동산에 관한 의사결정 내리는데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보의 양극화, 지식의 양극화가 또 다른 양극화를 만든다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양극화는 서울과 비수도권, 지방 간의 양극화, 이 부동산 시장에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울과 뭐 지방의 양극화는 뭐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 있고 이미 그 전부터 2007년 뭐 그 훨씬 전부터 서울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낸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옛날부터. 근데 양극화라는 건 예전부터 있지만 요즘 양극화는 꼭 서울과 서울 수도권과 뭐 지방 이런 양극화도 있지만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고 심지어 같은 동에서도 양극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초초 양극화라고 이제 일컫는데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 거죠. 특히 요즘 서울 아파트 보면 제가 이런 얘기는 참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마포 아파트, 용산 아파트, 마용성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좀 최근에 집값 올리는데 좀 견인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마포 아파트 이 지역에 한번 다 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래되는 단지들만 거래되고 예. 거래가 되지 않는 단지들은 거래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느냐 선호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다. 네. 잠실도 엘리트 위주잖아요. 네. 엘스, 리센츠, 트리즘. 네. 뭐 거기는 워낙 좋은 아파트 대단지가 워낙 많으니까 다른 지역에 가도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격,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특히 전철역과 가까운 대단지, 신축 뭐 이런 식으로 몰려요. 네. 그렇지 않은 나머지 아파트는 그 같은 동에 있고 같은 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왠지 소외받는 양극화에서 좀 멀어지는 예. 뭐 이런 시대가 왔다. 예. 지금은 꼭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만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초초초 양극화가 전개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혹여나 저의 의견 조그만 의견은 밑으로 가는 양극화를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밑으로 가는 양극화를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부동산 공부도 하고 시장 동향도 파악하고 뭐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 같은 책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여기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럼 양극화에서 내가 이왕이면 더 좋은 아파트를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 질문의 답은 딱 하나예요. 예.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 말고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면 오히려 환금성이 좋아요. 네. 그래서 양극화에서 내가 밑으로 가는 양극화가 아닌 위로 가는 양극화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서울이 아니어도 그 어느 지역 내에서도 예. 남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를 나도 선호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요. 네. 나는 이런 아파트가 조용해서 좋아. 네. 조용하니까 아무도 안 오거든요. 그런 거. 예. 저도 예전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네. 남들이 여기가 좋아 그러면 나는 거기 싫어. 복잡해서 싫어. 네. 난 이렇게 한적한 데가 좋아. 그런데 한적한 데는 안 팔려요. 재밌는. 제가 우연히 누구 지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는 이제 아이 소리 시끄럽게 나는 게 싫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근데 아이 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런 지역이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뭐 학교도 근처에 있고 뭐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부동산 자산이 진짜 많으신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우나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아파트 이 여기는 전부 나도 노인네지만 노인네가 너무 많아. 노인네들이 아기 목소리 듣고 살아야 되거든. 그래야 건강하거든. 노인네들이 다 있으니까 걸음걸이도 보면 한참 저기서 여기 오는데 한참 걸려. 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 뭐 연로하신 분들의 이 모든 세대가 어울려서 사는 그 지역이 최고의 동네인 거예요. 그렇죠. 실버들만 모여 살고 젊은 층만 모여 살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도시는 아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는 최소한의 눈이죠. 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눈을 갖고 지금 24년 9월에 당장 시작되는 금융정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스트레스 DSR이 살짝 수정된 채 2차가 개시되는 거죠. 9월 1일부터. 자, 그러면 이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게 스트레스 DSR 2단계입니다. 일부 수정이 있었고 이게 적용되면 대출 한도를 제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부동산 대출을 조이는 방식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혹시 판단하십니까? 일단 스트레스 DSR 자체가 집값 폭등, 대출 증가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DSR에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총 1.5% 가산 금리식으로 붙여서 그 정도에 해당하는 것만큼 대출의 양을 줄이겠다. 대출 금액을 줄이겠다가 바로 스트레스를 준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스트레스 DSR 1단계가 25%, 1.5%에 25%, 그다음에 2단계가 1.5%에 50%예요. 그리고 3단계가 100%란 말이죠. 그러니까 3단계 내년에는 1.5%가 다 이제 적용이 되는데 지금 2단계가 1.5%에서 50%니까 0.75%가 가산이 되면서 그만큼의 대출 양이 줄어드는 게 바로 스트레스 DSR 2단계예요. 근데 이게 원래 7월 달에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갑자기 2달 연기돼서 9월에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6월 달에 이게 딱 발표가 나오고 나서 뭐야 9월 달까지 2달 시한을 연장해 줬어? 하면서
은행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행 가서 대출 받고 집을 사고 집을 안 사려고 망설이던 분들도 빨리 계약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막 늘어나면서 네. 대출의 양도 늘어나고 예. 이제 9월부터 또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지니까 정부에서 어떤 걸 들고 나왔냐면 자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움직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핀셋 규제를 갑니다. 네. 스트레스 DSR 0.75%만 있는 게 아니라 1.2% 가산으로 또 붙입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에 대해서만. 예.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에서 또 그만큼 대출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들이 이거 뭐야 하는 마음이 또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녹화하는 시간이 8월 말인데 예. 아마 지금 은행 문턱이 아마 엄청나게 바쁠 겁니다. 예. 그리고 서로 빨리 계약하자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네. 지금. 예. 그럼 이제 집주인들은 이거 내가 하루 이틀만 더 저 약간 민기적거리면 한 5천만 원 더 뛸 텐데. 막 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요 지금. 예. 주택 매도자 입장에서는 예. 살려는 사람은 급하고. 근데 이제 9월 달 딱 됐다.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그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9월부터는 거래량이 뚝 떨어질 것이다. 네. 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LTV도 손을 볼 것이다. 지금 LTV 손 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담보 인정 비율 자체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정말 훅 떨어져요. 네. 그러면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자, 이 집이 10억이에요. 김광석 씨가 와서 이걸 사겠대. 네. 마음이 급한 것 같아. 그래서 딱 보니까 안 되겠어. 11억. 그러니까 또 살 것 같아. 11억 5천. 그랬더니 사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시장인데 예. 왜냐하면 김광석 넌 가서 대출 받아서 와서 살아. 예.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죄송한데 은행에서 대출량이 확 줄어들어서 10억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거래는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거 큰일 난 거야. 매도자 입장에서. 저 잠깐만요. 9억 8천. 9억 7천. 네.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수가 생긴다. 네. 실질적으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그렇게 대출의 양이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도 약간 조이지 않습니까? 예. 전세 대출도 조이는데 이게 아마 그 가격 차이가 나는 그 밑으로 나는 걸 아마 그 월세를 또 돌리는 분도 많이 있을 거고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집값을 좀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88 공급 대책보다 강한 대책이에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제가 지난 우리 김광석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을 줄인 거잖아요. 예. 유동성을 줄이면 시중에 돈이 없는데 저 비싼 저 아파트를 제가 어떻게 삽니까? 저 죄송한데 조금만 깎아주세요. 깎아주면 제가 살게요. 내 형편에 맞는 대출량을 받아서 살 수 있으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집값은 주춤할 것이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심리적인 측면을 또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포나 압구정동 뭐 청담동 대치동 이런 데서 툭툭 튀어나오는 신고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뭐 대출이 이자가 7% 8% 관계없이 일단 집 사자 이런 분들이 또 늘어납니다. 이제는 그 심리가 정책을 이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책을 믿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저거 조금 하다가 분명히 이제 깡통 전세 얘기 나오고 뭐 전세금 대출 뭐 보증금 못 돌려주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금방 또 완화하고 또 정책이 또 바뀔 거야. 이런 게 시장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되는데 역대 어느 정부도 정부의 신뢰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준 정책이 없었어요. 부동산 정책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정책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88 대책 나와서 42만 호를 수도권에 뭐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려면 하든가. 뭐 언제 하겠어? 앞으로 15년 걸리겠지 뭐. 다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다가 또 뭐 정권 바뀌면 또 뭐 말겠지 뭐. 하다가 또 주민들 반대하면 안 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장에서 이 집값 잡는 거에 가장 큰 것은 유동성을 잡는 것이다. 공급이 아니다. 공급은 2차적인 문제다. 아무튼 전 스트레스 DSR이 결국 집값 하향 안정화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도 그 부분에는 굉장히 강하게 공감하고요. 그래요? 실제 거래량하고 주택담보대출량하고 거의 비례합니다. 거의 상관관계가 1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게 그대로 똑같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현상하고 거의 기울기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차트 모양이.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스트레스 DSR 2단계 또 3단계 이렇게 적용하는 과정은 이게 사실은 이제 금리를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 규모, 대출 규모를 제약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결국 주택 가격의 상승 흐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주간 단위로 서울 아파트가 만약에 0.5%씩 올라가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면 0.3이나 0.2로 기울기를 좀 떨어뜨리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은 명확합니다. 지금의 계획대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된다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 체크는 본인이 스스로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가끔 반포나 이런 데서 이거 신고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신고가가 터질 때 그 아파트를 분석하면요. 네. 대출이 없어요. 그거 없죠. 대출이 없어요. 대출에 의존해서 거래하는 형태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고가로 샀는데 그걸 뭐 70억에 샀는데 네. 뭐 여기다가 DSR 적용하고 뭐 어떻게 해서 뭐 50억을 대출 받았어요. 이런 집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와, 이 아파트가 70억에 거래됐어? 그럼 우리 아파트는 지금까지 10억이었는데 우리 아파트는 20억으로 뛰겠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초양극화예요. 그리고 소득도 초초양극화예요. 예. 그리고 그런 집을 산 사람들은 대다수가 직업이 정해져 있어요. 코인 관련 사업하신 분들이거나 또 성형외과 의사거나 예. 예? 예. 이게 뻔해요 이게. 예. 조사를 해보면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쫓아간다.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와서 만약에 어떤 아파트를 100억에 샀어. 네. 와, 손흥민 산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 좀 거리가 얼마 되니까 우리 집도 얼마겠네. 나도 뭐 얼마에 팔 수 있겠네. 이 생각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손흥민의 연봉과 제 연봉이 같습니까?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인데. 예. 월드 클래스. 저는 동네 클래스. 월드 클래스시죠. 저 동네 클래스.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덩달아 춤을 추는 남들이 춤을 추면 우리도 춤을 추는 그런 게 사실 이 연쇄 효과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런 걸 쫓아가다가 결국 경기가 다 망가진다. 네. 근데 또 재미난 건 2017년도 얘기인데요. 2017년도에 레미안 대치 팰리스 네. 대치동에 있는 거 이 아파트를 매매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예. 매매할 때 대출 받으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마레프 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를 보니까 70%가 대출 받아서 샀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그럼 2017년도에 네. 마레프를 대출 받아 산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2.5배가 뛰어 있잖아요. 네. 그럼 대출 받아 집 사는 게 맞네? 라는 공식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용과 하락론자냐고 물었을 때 제가 2017년 18년에 분명히 집을 사라고 권했었다. 그땐 대출 받아 집을 사라고 권했었다. 왜? 대출보다 더 뛰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더 뛰었잖아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운이 있어서 제가 맞춘 거라고 보겠지만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너무너무 다들 고가로 뛰고 있는 이때 그때 당시에 17년도 이럴 때는요. 집값이 그렇게 뛸 때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다 달리고 있잖아요. 예. 이럴 때 대출로 그걸 쫓아간다? 그거는 정말 위험한 짓이다. 네. 그 2017년도에 마레프를 샀던 분들은 소득 수준이 높았던 분들이에요. 네.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그 금융 비용을 다 감당 가능했던 분들이 예.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 차익이 났던 거고 또 그분들도 이게 사실 운이 좋았던 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강석 대표님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한 적이 없어 라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샀냐 물으면 2017년 18년에 뭘 샀어요. 네. 2017년 18년에 뭘 부동산을 샀는데 지금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실패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그냥 다 올랐잖아요. 예. 근데 21년에 아무거나 산 사람들은 지금 망가졌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사람들은 그냥 부동산 하나 사서 내 노후를 좀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주택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주택도 비트코인 하듯이 그냥 오늘 샀다가 오르면 팔아야지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특히 30대 분들이 아파트를 사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들 중에 몇 분들은 은행 이자 대비 좀 몇 퍼센트 더 오르잖아요. 그럼 팔아요. 그래놓고 그런 얘기해요. 야, 나 1년에 5천 벌었어. 근데 아파트를 누가 사서 1년 만에 팔아요? 예를 들어서 2년 만에 팔아요? 근데 그거예요. 세금 낼 거 내고 남으면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보통 유통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서 어디 소매로 넘길 때 도매로 띄워올 때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10,000원에 사서 김광석 소매인에게 내가 12,000원에 넘기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뭐예요? 투기의 장이 돼버린 거예요. 서울 시내 아파트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것 중에 20% 이상, 23% 정도가 외지인이 샀단 말이에요. 외지인이 샀다는 얘기는 갭 투자로 샀다는 얘기예요. 전세 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 오르면 또 얼른 팔아요. 아니 1년에 5천만 원 벌 수 있어요? 이거 잠깐 거래로? 이 힘들어. 근데 부동산으로 수익이 나니까 은행 이자 내고 뭐 내고 해도 남거든. 그런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그널들만 주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은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급 얘기만 계속하면 공급은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나 이런 유동성을 좀 잡아줘야 부동산은 잡힌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번에 좀 우왕좌왕하다가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안 되겠다. 가계대출이 늘어난다. 라는 이유를 달아서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오고 막 이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그런 시장이 이제부터 제가 볼 때 한 2년만 가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지금 이게 여러 정책을 적용하는 게 또 역시 이 시장을 좀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좀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또 의견을 드려본다면 어쨌든 지금 88 대책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보면 서울로 들어오고자 하는 대기 수요는 이제 넘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만 한정해서 본다면 그러니까 수요는 어차피 넘쳐 있는데 대기 수요까지 생각하면 수요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공급을 더 많이 늘려도 그 공급을 충족시킬 만큼의 수요는 여전히 뒷받침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의 아파트 새 아파트 그렇죠. 4,500만 채가 돼야지 이게 수요 공급이 딱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또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 88 대책. 이 88 대책의 또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린벨트 해제인데 그럼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 해당 지역에 대한 공급 정책이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가격 안정화를 위한다기보다 이제 들끓는 심리를 공급으로 좀 약간 해소시켜 보겠다라는 개념인데 제가 지난번에 김광석 이 경제 읽어준 남자에 출연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결국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거기다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한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반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역에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지역이 뭔가 변하거든요. 새 아파트가 들어온 지역에 가격이 안 뛴 지역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 뛰었어요. 둔촌주공 지금 12,000세대. 거기 12,000세대가 풀리면 강동구 지역 일대 아파트, 송파 쪽에 이쪽 아파트들이 조금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건 뭐예요? 다 풀 뜯어먹는 소리잖아요. 지금 둔촌주공을 정부에서 살려줬지 않습니까? 미분양 나고 했던 거. 그거 살려주면서 부동산 연착륙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연착륙이 아니에요. 지금 급상승이 온 거예요. 둔촌주공의 피가 10억 붙었어요. 그 주변 아파트 10억씩 다 올라갔어요. 호가가. 이게 그러니까 88 대책에서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공급을 많이 해야 돼요.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 그린벨트 해제 지역도 뻔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죠. 서울 시내 지도를 놓고 딱 보면 아파트 들어설 지역이 보여요 눈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야죠. 그럼 거기 가서 땅 사놓으면 나중에 돈 벌겠네? 아니에요. LH에서 다 수용해요. 그러니까 땅 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 땅 사서 값도 제대로 못 받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보이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그린벨트까지 대량으로 해제를 하면서 공급을 그렇게 해야 되겠냐라는 의문점도 솔직히 하나 없지 않아 있고 왜냐하면 그 우리 후손들에 대한 보루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꼭 서울이 아니라 이 과천과 이 그 사당동 쪽 중간에도 땅이 많아요.
서울 언저리에 보시면 그린벨트는 아니지만 그 언저리에 땅이 많아요. 지도를 놓고 보시면 나와요. 뭐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런 땅들을 개발을 하면 집 많이 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또 나오냐면 그럼 지방에 있는 인원이 자꾸 서울로 몰려들잖아요. 그렇죠. 그죠?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왜냐면 워낙 잘 아시니까. 일기 신도시가 이제 재건축 연한이 다 다가오지 않습니까? 넘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기 신도시 전체를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용적률을 올려줘야지 그 뭔가 분담금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용적률을 올려줍시다. 뭐 130%까지 올려줍시다. 기존 거보다 30%더 올려준다. 그래서 좀 어떤 그 분양가를 좀 상계해보자. 분담금을 상계해보자라고 해서 올려주면 그만큼 거기에 인구가 30%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 인구 어디서 오나요? 지방에서 올라오죠. 지방에서 오죠. 지방은 뭐예요? 소멸이에요. 그죠? 지방 소멸을 더 앞당기는 거죠. 앞당기죠. 그런데 자꾸 지방 살리겠다고 지방에다가 정책 지원금 주잖아요. 정책 지원금 받은 지방들 뭐 하는지 아세요? 저 3월 달에 지방 내려가 보세요. 온 천지가 벚꽃 축제예요. 그 돈 받아서 벚꽃 축제하면 사람들이 몰려서 벚꽃놀이 하고 논다고 거기서 지역에서 돈 쓰고 간다고 생각하면서 그 축제를 다 해요. 우리나라 벚꽃 축제만 아마 1,200개가 넘을걸요? 1,200개에서 쓰는 돈이 얼마예요? 근데 그런다고 지방이 살아나느냐에 대한 의문점. 그렇죠. 정작 지방을 살려야 하는 정책들은 그렇게 퍼주기 정책이 아니라 뭔가 그 자리에 일자리를 만들고 뭔가 동력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결국 나중에 그 돈 벌어서 벚꽃 축제를 하든 밤꽃 축제를 하든 아카시아 축제를 하든 뭘 할 텐데 그냥 축제만 하면 오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일기 신도시 얘기 나왔다가 얘기가 툭툭 튀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흥분하면 막 여러 가지 얘기해서.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도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서울의 노후 아파트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용적률을 다 올려준다고 쳐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칩시다.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세대에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머지않은 우리 2세들의 그들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기도 해요. 고층 아파트 재건축 됩니까? 그때 가면 또 1:1 재건축 안 합니까? 49층짜리 초고층짜리 이런 아파트 나중에 50년 뒤에 재건축한다라고 하면 100층으로 해야지 이게 이익하고 뭐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0층으로 그렇게 지으면 나중엔 또 200층 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결할 거예요? 꼭 해결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주택 정책을 해결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고 제 말은. 유럽에 가면 단층짜리 집이 많아요. 2, 3층, 3, 4층짜리 집도 많고. 근데 그들 다 부셔가지고 용적률 올려가지고 건물 때려 짓지 않아요. 이태리 가보세요. 관광객 많이 온다고 용적률 올려가지고 건물 때려 짓나? 안 그렇잖아요. 아니죠.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택을 마냥 공급적인 측면에서 바라봐가지고 용적률 올려주고 인센티브 주고 더 빨리 재건축이 쉽게 해줘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일본의 경우는 1:1 재건축이 많아요. 일본은 중고주택의 개념이 있어요. 오래된 주택이 값이 싸죠. 왜냐하면 계속 보수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그 반대란 말이에요. 이 반대의 개념을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책가가 이걸 뒤집을 것인가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그분이 나중에는 전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늘 너무 제가 거창한 얘기했죠? 아니요. 그런 말씀 너무 좋고요. 좀 불편한데 얼굴 보니까 괜찮아요? 아니 저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 많이 좋아하고요. 우리 독자분들도 정책의 방향성 이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자꾸 제기해 주시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재건축 허용해주고 수직 증축 허용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되는데 두 번, 세 번 가능해. 두 번, 세 번 어떻게 하냐는 그럼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두 번, 세 번 할 때까지 안 살아있으니까 네가 걱정하지 마. 네 아들이나 걱정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시면 너무 한시적인 미래만 고민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20년, 21년에 했던 말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뛰는 건요. 공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급의 양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공급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뛰면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 지금 2030 세대들이 나중에 누려야 할 그 자산 가치 상승분을 지금 미리 다 땡겨서 지금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를 수 있을까요? 인구는 줄어가고 있고. 물론 인구가 줄어들면 대도시로 사람들이 더 몰리니까 대도시의 부동산은 더 뛸 것이다라는 분들이 있고 그 말도 저는 동의합니다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다 부동산이 뛸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먼 미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스텝을 그렇게 밟아야 된다고 보는데 한시적으로 지금 당장 사람들이 데모하고 한시적으로 당장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언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끌려왔다. 이건 뭐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였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이 시장이 이렇게 가도 되는가 하는 좀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국면인데 또 이런 국면에 또 요즘 많은 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거나 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세계에서 생겨난 하나의 신조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얼주가가 아니라 얼죽신. 얼죽신. 예, 얼죽신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얼죽신이라는 게 나온 게 이제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인데 사실 이게 왜 얼죽신 나왔냐면 그 근본을 따져보면요. 구축 아파트 재건축이 힘들다라는 일단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건축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게 비싸긴 하지만 난 이거 들어가서 좀 더 길게 오래 살래. 그러니까 얼죽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얼죽신의 지금 현재 이 부동산 매도 트렌드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얼죽신이 살아있다는 이것 자체도 어쩌면 마케팅에 성공한 부동산 공급자들의 그런 그 마케팅 방법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공급이 자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 돌아가고 경제도 그래서 좀 돌아가는 면이 있는데 이게 공급도 과잉에다가 가격도 급등하고 그러면 부동산 공급자들은 돈을 벌지 몰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다 피폐하게 무너집니다. 지금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이유도 주머니 쓸 돈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부동산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중국집 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식당 하시는 분이 이제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한 달 내내 쇠가 빠지게 일을 해서 임대료 내고 나고 직원들 급여 주고 나면 이거 정말 남는 게 없다. 내가 이 장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임대료 주려고 장사하냐? 내가 직원들 급여 주려고 장사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짜장면 값 올라가고 짬뽕 올라가고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비싸니까 또 못 먹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과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부동산 월세나 이런 상가 그 임대 같은 경우 월세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여유 있잖아요. 내가 임대료를 300만 원 내던 거를 내가 만약에 260만 원, 240만 원 내. 그러면 40만 원, 60만 원 남잖아요. 생각보다 지금보다. 그러면 40만 원 가지고 난 김광석 만나면 밥 사줘야지. 김광석이랑 만나서 맛있는 밥 먹어야지. 그러면 맛있는 밥 어디서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가 도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가서 나 그냥 와이셔츠 하나 사야지. 이렇게 뭔가 돈 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머리 깎을 때가 됐는데 깎아야 되겠네. 근데 보통 머리들 요즘에 안 깎아요. 저도 지금 머리가 지금 한 2달 동안 안 깎았고. 그러셨어요? 물론 뭐 바빠서 못 깎은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입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게 소위 돈을 돌게 못 만드는 돈맥경화와 같이. 유학간 딸을 유학 보낸 가장이 왜 힘든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유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에 많이 들어가니까 돈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우리 경제를 사실상 많이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너무 부양책만 쓰거나 공급자에 유리한 어떤 여러 가지 것만 제공해서는 안 되겠다. 말로는 정책이 이 국민들 수분양자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겠지만 숫자가 더 많으니까 가만히 나오는 정책들 보면 계속 그 공급자의 시선이 더 많아요. 물론 뭐 공급자들이 세금도 많이 내겠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이래서 저를 보고 사람들이 하락론자라고 말하는데 저는 하락론자 아니에요. 하락해라. 하락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의 흐름이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고 저는 만약에 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사라 그래요. 값이 한 30% 40% 떨어졌는데 안 사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야죠. 뭐 언제까지 떨어질 거예요? 집값이라는 게. 이거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30% 떨어지잖아요. 나라 위기 옵니다. 전 아파트가 다 은행 거가 되는데요. 이게 가속화 붙는 거 아시죠? 주식이 아시니까. 이게 주식이 한번 떨어지면요. 특히 우리 얼마 전에 한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8월 5일 날. 8월 5일인가요? 검은 월요일. 이게 왜 그러냐면 공포에 의해서 더 파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해서 팔아서 30% 떨어지잖아요. 얘가 40% 떨어질까 봐 32%, 35%에 내놓고 팔아요. 네. 그럼 더 떨어져요. 예. 원래 이게 무서운 거야. 하방이 무섭고 상방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저는 그래서 제가 뭐 가격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얘기를 자꾸 나누고 있는데 네. 사람들은 야, 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왜 하락해야 된다고 얘기하냐? 이러면서 저를 이제 하락론자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뭐 사실 하락론자든 상승론자든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예. 저는 그 개념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부동산 시장은 사실 제가 볼 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들이 좀 엇박자가 난다거나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성하고 좀 안 맞게 흘러간다든가 오히려 시장에 좀 혼란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라고 저도 느껴지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손 한번 닦고 가시겠습니까? 손 왜요? 이거 되게 좋은 물티슈입니다. 이 물티슈. 예. 잠깐만. 친한 동생이 예. 이거 저 PPL이에요? 그러니까 무료로 제 PPL 해주는 겁니다. 그래요? 예. 무료면 친한 동생 사업 잘 되라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 소중한 물티슈. 이분이 좀 사업이 어려워요?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제 힘을 주고 싶어서. 소중한 물티슈. 좋네. 예. 이걸로 세수도 해도 이렇게. 예, 여기 또 뭐 있어요? 챙겨놨습니다. 이거 뭔데요? 받아가시라고요. 물티슈를 주셨구나. 집에 물티슈 떨어졌는데 잘 됐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예. 고정 댓글 있어요 이거요? 고정 댓글에 이거 올려놔요? 올려놔야죠. 그래요? 예. 후배 사업까지 도와주시고.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제가 먼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이래서 김강석을 사람이 좋아해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30대 결혼을 하는데 집을 꼭 장만해서 아파트를 마련해서 집도 아니고 꼭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마련해서 가정을 꾸린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요즘에요? 그럼 결혼하지 말든가 약간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출산의 원인이죠. 결혼을 하려면 빨리 집을 마련해서 결혼을 준비하든가 아니면 결혼하지 말든가 이거라는 거죠. 이런 선택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흐름이. 그래서 예를 들면요, 요즘 그 고용노동 시장을 보면 그 청년층 쉬어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냥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쉬고 싶다고 표기하는 사람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비중뿐만 아니라 그 인구가 늘고 있어요. 청년층 쉬었음이. 근데 그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30대, 40대, 50대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이 현상을 갖고 얘기하려면 뭐 또 1시간 걸리겠지만 가볍게만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으면 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그 일자리가 없으면 나는 쉼을 선택하겠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것처럼 결혼에 대한 그 의사결정도 내가 충분히 지금 우리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는 만큼 여유롭게 내 집 마련을 해서 결혼을 한다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안 하겠다라는 판단이라고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 젊은 세대분들의 생각, 싱킹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마음에 드는 일자리에 가서 일하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세대 또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살 수 있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또는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걸 택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제 은퇴하는 세대분들의 자녀분들이 쉼으로 가면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경제 활동하는 인구에서 비용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20대들이 감당해야 될 부양해야 될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일도 안 하려는 청년들이 있다면 더 한 명이 케어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한 명을 케어하는 건 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 둘이 2명도 힘들고 4명도 힘든데 지금 우리 둘이 아마 청년 1인당 10명은 케어해야 될 걸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쉰대. 그러면
한 명이 수명 케어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걱정돼요. 네네. 이게 사실 미래가 좀 암울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여느 나라도 마찬가지 이런 경향이 있는데 네. 저는 이런 게 부동산 시장에도 똑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들이 그 아파트 매수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예. 근데 요즘 2030 세대들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과 관심을 너무 적극적으로 갖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갖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335면 모여다니면서 임장을 다녀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대충이 없어요. 얼마나 꼼꼼한지 한 달에 한 번씩 가격 추이를 자기들이 체크를 해요. 그리고 그런 그 어플들 받아가지고 계속 체크하면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그거 가지고 등락률을 따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느 아파트를 사자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뭔가 의논을 나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부동산을 촉과 감으로 했던 게 있다면 요즘 그 MZ 2030 세대들은 정확하게 자기들끼리 데이터까지 만들어 가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두 가지예요. 아예 관심을 끊고 내일 아니라고 하는 청년들. 나 이제 몰라. 네. 나 몰라. 예. 이런 청년들. 또 하나는 아 이러다가 진짜 나 이거 나중에 뭐 루저 되는 거 아니야? 해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막 열심히 하는 청년들. 이렇게 딱 두 부류를 나누는데 최근에 서울 아파트 부동산 상승 시기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보니까 청년 세대들 2030 세대들의 그 매수 비중이 한 30% 네. 정도 돼요. 40대가 가장 많은데요. 네. 그 바로 이어서 30대예요. 예전에는 50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30대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저는 근데 사실 그런 현상은 좀 고무적으로 봐요. 네. 좋게 봐요. 예. 왜냐하면 저도 경제 공부를 2030 때 제가 만약에 했다면 저 엄청나게 잘 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저도 문외한이었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뭐 항상 시간 지나서 후회하는 거지만 돌이켜 보니까 왜 그때 그런 걸 몰랐지라는 아쉬움이 있어.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지금 20대 분들이 이런 경제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시장에 뛰어들진 않아도 경제 공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 채널도 저는 2030 세대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많이 봐야 그분들이 경제 관념과 개념을 가지고 쭉 가야 뭐가 이게 좀 더 융성해지잖아. 그래서 저는 아무튼 시장을 볼 때 지금 2030 세대들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나쁘게 안 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30이 무슨 돈이 있어 부모들에게 다 물려받은 돈이지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30 세대들 돈 잘 버는 2030 세대들이 많아요. 네. 여기 또 이분들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또 넘사벽이에요. 뭐 요즘 우리 흔한 말로 웹툰 작가라고 있잖아요. 네. 웹툰 작가들이 뭐 다 돈 버는 건 아니지만 비율이 아주 낮지만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근데 어르신들 그러죠. 만화 그려서 무슨 돈을 벌어. 이런 분들 옛날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직업에서 상상하지 않은 수익들을 올리는 2030 세대들이 많다. 그들은 고가를 그냥 질러서 산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인간의 욕구 중에 뭐 식욕, 성욕, 배설욕, 네. 뭐 수면욕 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또 하나의 욕구가 있어요. 예. 뭔지 아세요? 뭡니까? 소속 욕구가 있어요. 소속 욕구. 예. 내가 어느 아파트 단지에 살아. 예. 라고 하는 그 단지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네. 얼죽신이라고 하고 뭐 얼주가 뭐 하잖아요. 네. 얼죽신 그 역시 소속 욕구가 발동했다라고 네.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네. 젊은 청년 세대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욕구로 채워지는. 예. 그래서 뭔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예. 시장이 지금 시장이다.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 5060 예. 세대들이 던지는 물량을 2030 세대들이 다 받아서 빚을 떠안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반드시 중요한 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2030 세대들이 샀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드리고 말씀 감사합니다. 매슬로우 그 욕구 5단계설에서 그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뭐 소속 욕구를 보통 갖게 되고 그래서 뭐 소위 신축 아파트라든가 어떤 지역에서 또 안정감 있게 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 욕구 자체는 바람직하다. 다만 그 과도한 빚에 의존하지 않고 네. 안정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물론 대표님께서 겸손하게 20, 30대는 그때는 뭐 경제관념 가질 생각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또 국민들한테 웃음을 전해드리기 위해
모든 시간을 쏟아 부셨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웃기는 것만 연구할 그러시니까. 예. 그때도 웃기는 거 연구할 때 조금 그걸 안 하고 경제 공부를 좀 했으면 내 김광석처럼 돼 있을 것이다. 아이고. 예, 김광석처럼 경제를 좀 많이 아는 사람 돼 있을 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유,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1시간여 동안 진단한 이 경제 부동산 이 시장 전반에 이 상황 하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면 좋겠다. 어떻게 좀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메시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지가 한 25년, 30년 전인데요. 네. 그때 저는 항상 했던 생각이 이 많은 서울의 아파트 중에 왜 내 집은 없을까라는 고민 많이 했고 왜 내 건물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고민만 했지 뭔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고민했던 그 시간, 그 타이밍이 사실은 내겐 결핍의 시간이었고 결국 나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뭔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읽어주는 그 최소한의 공부라는 개념은 나의 결핍이 무엇인가, 부동산이라고 하자면 부동산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부동산 관련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권 사는 게 아니고 2권, 3권, 4권 사셔서 차례대로 한번 다 읽어보고 또 다시 읽어보고 이 공부를 해야 된다. 결국 어떤 재화를 갖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사랑하는 여자를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그분에게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면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어떤 걸 내가 해주면 좋아한다. 다 알게 되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핍을 갖고 있으면 그 결핍을 좀 채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생기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부동산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핍을 그냥 나는 몰라라고 하지 마시고 네. 꼭 그것을 이렇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자산 가치로 소유할 수 있는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2030 세대의 경우는 코미디 유튜브 조금만 보시고 예. 저도 제가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강아지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네. 죄송하지만 정말 쓸데없는 시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사이에 강아지 유튜브도 보면서 그 사이에 우리 김광석 경제 읽어주는 이런 채널도 좀 보고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도 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거기다 댓글 달아서 김광석 씨 이런 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주시고 이러면서 뭔가 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라는 책도 마찬가지로 저는 피해를 보는 분들 정말 눈물 많이 흘리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초적인 것만 좀 알았어도 거액의 자산을 날려서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 때문에 쓴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책 시간 되시면 많이 읽어봐 주시고 지금 교보문고에서 보니까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은데 아직 안 됐더라고요. 예. 이 방송 나가면 바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고정 댓글을 통해서 책 관심 있으신 분들 확인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참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수십 년 동안 그 웃음의 결핍을 느끼는 국민에게 웃음을 제공해 주셨다면 이 부동산 지식에 대한 결핍을 갖고 있는 또 많은 독자분들께 부동산에 관한 또 경제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